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소장님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KDI에서는 국제개발협력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지식 공유 프로그램인 KSP, 나레지 쉐어링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전홍택 소장님을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KDI 국제 협력센터의 전홍택입니다. 먼저 스태피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의 발족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지식공유 허브로서 세계적인 그런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바랍니다. 제가 윤덕순 박사께서 오늘 심포지움에서 좀 한번 발표해보라고 과제를 주셔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동업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식공유 허브를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지식공유 허브로서 KSP 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의 그 경험을 다른 데로 좀 정리를 해서 IICC가 저희보다 더 훌륭한 지식공유 허브로 발전 기회를 기원하는 위해서 참고 자료로 좀 활용하시라고 저희 경험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너리지 쉐어링, 지식 교류, 지식 공유란 무엇인가? 한국의 KSP는 왜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너리지 허브의 역할, 지식 교류, 지식 공유에 있어서 너리지 허브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너리지 허브의 기능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를 지식의 우루, 지식의 수요, 그리고 효과적인 지식 교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 이런 또 지식 교류 사업의 모니터링 에밸리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국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저희 KSP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같은 관점에서 KSP 프로그램 중에서 과학기술 혁신 분야를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또 영리적 관점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부록에는 저희 KSP 사업 중에서 모듈라 사업 그리고 바이라추럴 국가 정책 자문 사업 이루어지는 것들,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됐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는데 제가 메이크업 할 필요는 없겠죠. 20분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공유 또는 지식 교류가 무엇인가, 우리 다 아시겠지만 지식 교류가 중요한 국제적인 추세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조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발전에 대한 이론, 학자들과 또 프랙티셔너,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과거의 물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지식이다라는 인식에 관한 이 두 가지가 결국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원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0년에 유엔에서 새 청년 발전 계획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롤을 발표할 때까지는 다분히 공여국의 관점에서 원조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50년대에 가시면
그 전후복구를 위한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 1990년대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른 체제 전환에 대한 그러한 지원 중심, 그런 원조 공유국의 관점에서 이게 정해졌다면 2000년 새천년 계획의 천명 이후 OECD 다크넷의 눈도 과거에는 에이드 이펙티브니스, 어떻게 하면 원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공유국 관점에서 원조를 바라봤다면 이제 여러 차례 파리선언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4차 고위급 회담이 한국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 논의의 틀을 에이드 이펙티브니스가 아니라 디벨롭먼트 이펙티브니스다. 즉 최종적인 목표인 수원국의 개발의 관점에서 효과성을 봐야 한다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개발 협력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존의 틀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동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고민을 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물고기를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개발 협력의 단어가 생겨졌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의 교류, 지식의 공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들 또 많은 나라들이 지식교류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기획재정부가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을 200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총괄 수행 기관으로서 KDI가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 KSP는 나름대로 지금 위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발전 경험이 당대에 이루어진 생생한 경험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미 돌아가신 학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의 기록한 기록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옆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생생한 경험이기 때문에 즉 한국이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도 많은 원조를 받았었습니다. 총량 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22로 20번째로 많은 원조를 받은 국가였는데, 그것이 당대에 2011년 OECD 다크에 가입함으로써 공역으로 이제 원조를 맡은 나라에서 원조 공역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됐는데, 이런 당대의 생생한 경험이 아마 많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습니다. 지식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 공유 허브가 필요하겠습니다. 스태피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를 설립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로 지식 공유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지식 공유에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허위장출이기, 그리고 상호 뮤추얼 베니핏, 그리고 소프트 파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 G20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정리된 그런 너리지 허브, 지식 공유 허브의 과제는 여기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한 국가 내에 이용 가능한 그러한 지식을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외 파트너와 국내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중요한 분들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브로커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공급하는 그런 것이 과제다, 이렇게 G20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 허브를 처음에 세우려면 모델이 있어야 될 텐데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셔널 나우리지 허브, 그리고 두 번째는 섹터 레벨의 코디네이션을 하는 나우리지 허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셔널 나우리지 허브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이런 지식 교류 사업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브라질의 ABC라든지 멕시코의 아멕시,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KSP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KDI, 또 싱가포르는 아주 좀 유니크한데요. 민간 섹터를 파트너로 해서 운영하는 SC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 나우리지 허브이라는 어떤 특정 주제에 전문화된 이제 그런 나우리지 허브인데, 농업 연구 분야 같으면 브라질의 엠브라파가 상당히 유명한 거고, 이제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우리 ICC가 그런 세계적인 섹터 나우리지 허브로 자리매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조직이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KDI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홍창희 소장님도 아마 고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버저팅을 비롯해서 어떤 스타일들의 어떤 스킬셋이 가장 중요한지, 또 그 조직의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관점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좀 다음에 바로 나우리지 허브의 기능을 몇 가지 주요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나누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DI가 운영하는 KS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폴리시 레커멘데이션을 하되 솔루션을 프로바이드한다 라는 그런 목표이고, 또 두 번째는 폴리시 메이킹, 정책 형성 결정과 그 관리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로는 뮤추얼 베네핏을 추구한다. 그러한 세 가지 큰 목표 하에서 KSP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지식 공유 허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지식을 공급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식이 뭔지, 그것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것을 어떻게 캐탈로그 할 건가, 누가 그걸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마 스탠피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미 고민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KSP 프로그램에서는 그 대표적인 지식 공급을 위해서 모듈화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어떤 섹터, 어떤 주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케이스 사례 연구로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00개가 넘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모듈화 사업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캐탈로그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 KSP 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듈화 사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전문가 툴을 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식의 공급이 또 중요한 요소라면 그 수요는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것이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파트너 컨트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일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해야 갖고 있는 지식이 캐탈로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 경험상으로도 이것은 쉬운 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KSP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요 조사를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서면 양식을 통해서 우리 한국 대사관이 지식에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서면 수요 조사서를 배포해서
협력 대상 정부로부터 대사관을 통해서 수요조사서를 이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조사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주장하는 광범위하다는 측정을 맞춰서 좀 줄이고 또 저희의 비교 우위가 부족한 부분은 좀 비교가 있는 부분으로 좀 조정하고 그런 사전 협의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사업의 초기에 하이 레벨, 그러니까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실무급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수요를 다시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요를 발굴을 했지만 이 수요라는 것은 결국 이 프로젝트의 롤이 될 겁니다. 상대방의 수요라는 것이 결국 이것을 완성해야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되는데 이것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화할 수 있는 목표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매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이제 수요를 파악을 했고 거기 지식을 이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방식은 공동 연구도 하고 스타디 투어 같은 거 전문가 방문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파견 그다음에 실무자 연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타치 널리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큐멘트를 통해서 전달하기 어려운 사람의 체화되어 있는 그것을 정책을 만들었거나 어떤 기관을 운영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체화되어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KSP 프로그램에서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사이클에서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니터링 이벨루에이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키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해당 국가에 원하는 디벨롭먼트 골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단기간에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중간 목표라고 할까요? 그 중간 과정의 그런 목표를 또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중간 목표를 뭘로 설정할 것인지 또 이런 중간 목표나 나중에 얼티밋 골을 측정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과연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결과를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의 사업에 반영해서 피드백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SP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업 관리자 측에서 사업이 진행된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서 모니터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종료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 사실 평가라고 하기는 어렵죠. 일종의 종료 모니터링 같은 방식인데 저희들이 인터뷰 설문지를 만들어서 협력 국가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또 그러한 설문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던 또는 카운터파트 역할을 했던 협력국 대상국들의 여러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한 2, 3년이 지나면 어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그 성과를 트레이스하기 위한 그런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평가에 나서서 저희들이
이 월드뱅크와 함께 공동으로 2011년에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월드뱅크 인스티튜트에서 개발한 Forecast Development Without Framework라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 몇 개, 3개의 케이스 스타디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평가에서 나름대로 KSP 프로그램이 어떤 중간 목표 달성에 비교적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얼티밋 고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중간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법령이 제정된다든가 어떤 기구가 설립되는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이런 임팩트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또 추적 가능한지에 대한 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협력 대상국과 공동으로 평가한다든지 또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그런 평가를 조금 더 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앞으로의 숙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식공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KSP 사업의 관점에서는 다이어트한 사업뿐 아니라 다자간의 사업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다자간 멀티라이트럴 KSP는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과학 기술 혁신 주제에 대한 KSP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 공급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모듈화 해놓은 모듈이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모듈화 해놓은 것이 여태까지 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케이스 사례는 12개가 됩니다. 비중을 따지면 약 11%가 되겠습니다. 이 모듈화 작업에는 여기 계신 스태프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저희들이 21개의 협력 대상국으로부터 60개에 달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 자문 주제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KSP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470개 정도 주제에 대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비중을 본다면 약 비슷한 10% 정도 돼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수요가 있는 데 대한 지식을 공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모듈화 101개 중에서 과학기술 혁신 5번째로 많이 저희들이 기록을 해놓은 건데, 수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5번째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야는 있을지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부분을 아직 공급을 덜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는 비교적 매치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태프에서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저희 KSP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 RCC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경험으로는 지식 공유 사업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보다도 협력 대상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오너십을 갖고 있느냐,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함께 해가는 사업이라는 그런 인식을 파트너 국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파트너 국가 간의 수평적으로는 그러한 인식의 기능이고 또 해당 협력국 내에서는 수직적으로 고위정책자부터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도 학계, 기업의 민간에 이르기까지 이런 너리지 쉐어링 사업에 대한 오너십이 제고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되기 어렵다는 것이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KSP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로컬 오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석 고문 제도를 통해서 협력 대상국의 고위 당국자와의 이런 네트워크를 마련한다든지 또 주제마다 로컬 컨설턴트와 한국의 프린시펄 컨설턴트 간의 이런 협력 운동 연구를 장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통해서 협력 대상국의 오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오너십의 강화뿐 아니라 효과적인 지식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전달이나 어떤 교육이 아니라 참여를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티시페이션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 국가의 협력 대상 국가의 전문가나 또 공무원이나 이런 다양한 분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지식을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다이얼로그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접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효과적인 지식 공유 사업이 될 수 있다. 저희들 경험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고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보고서만 전달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 공유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 하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전자 매체를 활용한 방법을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쪽에 또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이 STI 쪽에 지식공유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새로운 그런 방식을 사용한 그런 지식공유 툴을 개발하시면 저희가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보다도 지식을 공유하려는 쪽에서는 퀄리티 너리지를 또 사명감 있는 그런 연구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송병수 대표님들이 계시지만 지식공유 사업은 어떤 상업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정말 파트너들과 공유하겠다는 그러한 사명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한국이나 또는 그런 한국 내에서도 정말 중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해당 국가의 사정에 맞게 같이 고민해서 그것을 테일러메이드하는 그런 노력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협력 대상국가의 오너십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그러한 노력이 같이 결부가 될 때 이런 효과적인 지식 공유 사업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KSP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태피 국제기술 인증센터에 발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국제기술 실생활센터와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지식공유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KDI 국제협력센터는 저희가 지금 따라가야 할 선도 모델이기 때문에 바쁘시
주신 시간 중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발표는 지금 에티오피아 현재 과기부 장관 자문관을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최영락 교수님은 전임 스태피 원장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굿애프터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이디오피아 과학기술부의 자문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태피의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의 개소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시는 송종국 원장님과 조항희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퍼스펙티브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50년 동안 걸쳐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정말로 수많은 연구와 그 수많은 폴리시 레코멘데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동안 과연 몇 나라나 과학기술 발전을 성취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논의를 했고 많은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전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잡아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개도국 그리고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대빈돈에 허덕이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활동 측면에서 볼 때도 아직 많이 빈약한 편입니다. 참고로 한국이 2011년에 GDP 대비 R&D 투자가 4%입니다. 이제 4%를 비교해볼 때 이 많은 나라들이 사실 1% 이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를 알고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이 로 레벨의 이퀄리브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이건 악순환,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표시해 본 같이 특히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1950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50년 동안 매니팩처링, GDP 대비 매니팩처링의 비중이 여전히 정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엇을 우려하냐면 개도국에서 디인더스탈라이제이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 경제 발전, 그리고 디인더스탈라이제이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의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개도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도 물론이고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 밸런스드 그로스, 디펜던스 시오리, 언밸런스드 그로스, 테크놀로지컬 아웃소싱, 빅푸시, 테크놀로지컬 러닝, 임포트 서브스티션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어프로프리에이트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컬 캐퍼빌리티 등 굉장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스풀한 솔루션을 제공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기존에 논의됐던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빅푸시입니다. 그러니까 Big and Comprehensive Investment Package, particularly in the initial stage, can be helpful to bring economic development. Bit by bit investment program will not impact the growth. Thus, certain minimum amount of resources are required.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스피드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빅푸시 이론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서브스티튜션 인더스트리는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로컬 프로덕션, 인더스트리얼 구스를 로컬 프로덕션 해야 되겠다. 로컬 마켓의 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셀프 서브시지 밀어야 되겠다. 프로텍션 오브 인파트 인더스트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도국 중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임포트 서브스티튜션 이런 나라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appropriate technology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small scale, decentralized, labor intensive, energy efficiency, environment sound 한 테크놀로지를 개도국에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얼만큼 과연 발전했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컬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포린 바이어스들이 테크놀로지와 마켓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이다. 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한다. 그래서 네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면 전체 한 9가지 주제로 정리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그동안의 많은 논의가 과연 이런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왜 개도국의 과학기술은 발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최근에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도국 역시 선진국 그리고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셀프 디스커버리, 안트레프레니어십, 그린 그로스, 리소스 레드 디벨롭먼트, 매니지먼트 캐퍼빌리티, 포스트 이스트 에이시안 모델,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 역시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들이 과연 프랙티컬 액션 프로그램을 과연 얼마나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면 매니팩처링 캐퍼빌리티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개도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950년께서 앞에 전문가에서 50년부터 2005년까지 매니팩처링 캐퍼빌리티의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가 스태그넌트하다는 그 문제. 그러니까 without manufacturing, a country will face limited growth and remain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이런 문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도국의 매니팩처링 캐퍼빌리티는 상당히 스태그넌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이스트 에이시안 모델, 아시아 발전을 토대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최근에 대표가 lesson making directly from the East Asian economy is a mistake. There are no standard prerequisites and best practice. 따라서 the policy and strategy must be based on resources, capabilities, institutions, and external conditions of individual nation. 이러한 논의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도국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리소스 베이스 디벨롭먼트.
잘 알려진 리소스 커스라는 거 잘 알려져 있고, 바꾼 다른 말로 더치 디지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이니까 Adverse Role of Natural Resource Endowment on Growth and Manufacturing Export. 그래서 이러한 데서 출발해가지고 이 매니팩처링이 아니라 리소스를 통해서도 다이버시피케이션이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 내추럴 리소스를 베이스로 한 프로세싱 인더스트리 쪽에서 앞으로 프로마이징 인더스트리 때문에 브라이트 퓨처가 있다. 이러한 시기에서 그 리소스 레드 디벨롭먼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 예를 들어 시간 관계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과거의 논의 그리고 최근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과연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 문제에 대해서 STI 디벨롭먼트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프로그레스가 있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그러면 코리아의 익스피리언스가 이런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의 그 STI 모델이라는 것이 그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게 Pan-National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Strong Production Capability, Strategic Areas and Concentration of Resources, High Caliber Manpower, Firm Dynamics 이렇게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요. STI 폴리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한 슬라이드만 얘기했습니다. 한 개 장점이 Target Oriented Program, Integration Capability in Planning, Strong Implementation Capability, Strict Performance Evaluation 이런 것들을 그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유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개도국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 레코멘데이션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Unique passes and distinctive capability, extension and upgrade of local knowledge base, promotion of private sector, establishment of right institution, enhancement of policy capacity.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논의로 과연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공통적이고 이러한 논의로 과연 충분할 것인가? 과연 이 정도 얘기해서 충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특히 STI 폴리시와 관련해서 코리아의 익스피리언스가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코리아의 폴리시 경험으로 볼 때 Need Oriented and Demand Focused Plan, Concrete Development Path, Transparent Public-Private Partnership, Strong Implementation Capability, Strict Performance Evaluation, 그리고 Enhancement of Policy Capacity 이런 것들이 한국의 그동안의 과학기술 정책의 STI 폴리시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레코멘데이션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것들 특히 한국 그 폴리시의 가장 큰 특징을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책을 하든지 철저하게 어느 폴리시 아젠다에 대해서 피저빌리티 체크를 반드시 했다는 것 그리고 코스트 베니핏 컨셉을 철저하게 적용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정책의 수행에서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하는 그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 폴리시 캠퍼스 측면에서 한국의 그동안 그 정부 과학기술 정책보다 정책 전반 특히 과학기술 정책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도국의 STI 디벨롭먼트에 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without thorough implementation, no successful STI achievement. 테이블 위에서 단순히 디스커션만 한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보면 철저하고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고 과학기술 STI 폴리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고 알기에는 그런 부분들의 개도국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한국의 이러한 경험들이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네, 최영락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는 우리 전홍택 소장님께서 굉장히 이론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영락 박사님께서는 이제 현지에서 과학기술 관련해서 개도국 훨씬 이렇게 실제로 지원하셨던 부분을 이론화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홍택 소장님 슬라이드보다 우리 최영락 박사님 슬라이드가 조금 그림이 많습니다. 근데 다음에 발표하실 우리 김기석 교수님께서는 국경 없는 교육과의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굉장히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거든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을 좀 주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선배들이 항상 호를 갖고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 저도 호를 갖고 다니는데 호는 호지만 외국에서 써먹는 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는 한 번도 안 읽었으나 여기서는 코빌로 알았어요. 코빌. 코빌이 무슨 뜻이냐면 코리안 빌 클린턴의 약간 한국 많은 사람 중에 빌 클린턴을 흉내내느냐.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근데 대통령 끝나고 하는 게 이뻐요. 빌 게이트랑 빌 클린턴이랑 아프리카 다니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 HIV 에이즈 약 값을 반값을 깎아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빌을 제가 나가지고 코비로 이거는 혼자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정말 젊은 강사들이 하는 작품인데 이거를 발표는 박한범 박사님 현재 아프리카 팀장이 크리스탈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가 아닙니다. 대리해서 제가 대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요만한 존재도 없는 그냥 작은 NGO입니다. 근데 그래도 INGO를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5개 이상 나라에 우리 브런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고소가 있고 당연히 이해를 주도하고 제일 중요한 게 프로페셔널입니다. 저희는 구워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육적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과학과 기술이 해법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더구나 이렇게 유엔이나 OECD나 이런 월뱅크 같은 그런 높은 기관에서가 아니라 전 맨 바닥에 있습니다. 밑바닥에 농부성인들과 함께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한 교육받지도 못하고 자기가 쓰는 말도 사용하지 못하는 문명 여성들과 일을 하다 보면은 한 4, 5년 지나니까 가만히 있어보다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태피 쪽에 굉장히 많이 기능을 드렸습니다.
송영문 원장님이 저희를 불쌍해 보시는지 뭐라고 얘기하셨고 이 ICC가 너무 좋아요 저는. 나중에 설명드려요. 왜 제가 ICC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축하해서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들어보시지 못했죠, 그죠? 뭐 불 켜고 사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The land of noble people. 굉장히 노블한 돈이 깨끗하고 일 열심히 하고 흠이 있다면 먹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컨대 꼬티리부아르가 바로 옆에 나는데 꼬티리부아르에 50만 명의 노동자를 보내서 그 과실금이 부르키나파소에 상당한 외화의 원천일 정도로 사실 우리랑 비슷해요. 50만 줬는데 EWB가 여기로 들어가서 2005년부터 준비해서 2007년부터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자꾸 물어봐요. 왜 부르키나파소 가냐? 근데 설명할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았어요. 뭐 이래서 갑니다, 저래서 갑니다 하다가 최근에 좋은 답이 있었습니다. 뭐냐? 제 팔자가 그렇습니다. 운명 탓입니다. 이 팔레스티나라는 아이를 만난 순간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손녀딸로 입양을 해가지고 학비를 주고 공부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발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 안양들이 추는 춤인데 오늘 나와야 되는데 동영상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프리치를 사용해가지고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을 때 12개가 되더라고요. 그때 아마 스태프에서 검열을 해가지고 역동적인 이 포인트를 간단합니다. 춤이에요. 처음 본 춤인데 이렇게 안양들이 춤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에 춤추다가 뒤로 잡아서 이렇게 뒤로 가요. 그러면 원장님 못 보셨죠? 이 춤을? 그때? 봤습니다. 아, 근데 왜? 뒤로 높아지면은 옆에 나눠이 다 받쳐줘요. 이거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 우리 스태프, 이 춤에 무슨 주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컨피던스 댄스예요. 컨피던스. 내가 뒤로 잡아지면 받쳐준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거 여기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준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많고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거예요. 트러스트. 이거 뭐 제프리 삭스는 얼마나 아주 당당한 경제학자예요. 빈 건 없어져. 또 뭐 모여라는 또 아프리카 친구는 웃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제세야만 얘기입니다. 신뢰입니다. 트러스트와 컨피던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돈이 아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리드 어세스먼트 하는 것을 2007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조사. 저희는 그래도 조그맣게 한 테지만 할 건 다 했어요. 요구조사도 하고, 타당성 검사도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선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행동하는 아프리카 사람 참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분들이 이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개발회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우리 컨셉이다. 이게 먹히겠냐? 왜냐하면 교육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심이 문맹 대치입니다. 56개국의 종조어가 있어요. 56개. 프랑스 말은 대치고. 근데 자기 종조어도 말을 하는데 쓸 줄 몰라요.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진짜 세큐리티 크리티컬 나레지가 많아요. 나를 지켜야 됩니다. 성처에서 자기를 지킨다든지, 이 거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자기를 지킨다든지 하는 지식은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빌 클린턴이 했던 일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눈을 깜짝 떴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회의 가는데 어느 여자, 자기가 HIV 환자다 그래요. 내가 왜 감염됐다고 치료하는 거야? 두 번 놀라서 환자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고. 간단해요. 자기 남편이 하래. 너 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럼 콘돔 쓰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이거 질병이 아니고 사회학이에요. 이 거부장적인 질서 안에 여성들이 피해자지. 이게 왜 결핵이나 마라리아처럼 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관계가 바뀌면
낫는 병이 HIV. 이런 건 제가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아주 몹쓸 병이고 도망가야 되고 악수하기 곤란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들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허브도 하고 뭐 비주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알려진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 수입도 하고 뭐 조그만 장학금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이카가 주력이죠. 코이카 없으면 뭐 아무것도 근데 이제 코이카가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단체가 꼭 필요한데 안 주는 게 있어요. 그 인건비. 우리는 인건비 없으니 못했잖아요. 좀 안 된다는. 하여튼 노트북 안 된다. 뭐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아남는 방법은 딴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찾아간다. 일가재단을 찾아간다. 그 다음에 이 다비육종은 돼지 전문가. 이분들에 가서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코이카 어디 위원 계시지만 어떻게 3년이 1년 2년 하나 삼다가 3년이 하나 됐어요. 그래서 지금 4년째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이거 세 번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자기 토조가 말인데 저는 이걸 보고 희망을 느꼈어요. 친구들한테 야, 저 사람들이 문명 캐치센터에 오면 당신들 소망이 있는 거야. 안 올 때 문제지. 저희 어머니 같은 옛날에 얘기 안고 웃고 들어와서 보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대제장 들어갔어요. 그 나라 자기 나라 말로 써요. 얼마든지 생각만 합니다. 이분이 이 마을에 이제 제가 불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 우리 스택이 불어로 번역하고 이 불어로 하면은 이 현지 지도자가 자기네 말로 얘기해서 이제 한 번 갔다가 또 갔다 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이 동영상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과부를 하나 불러냈어요. 그럼 헐만 해라 했더니 과부가 뭐라 하냐면 여기나 거기나요. 과부는 사람 취급 못 받는 분이에요. 근데 글을 배우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학교를 보내고 이런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아프리카는 굉장히 텍스트에 약합니다. 우리도 뭐 질문지도 다 돌려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니까 오라래요. 말은 굉장히 잘 기억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오라를 땁니다. 처음에 녹음기 갖다 댔다. 지금은 그림을 갖다 대고 화면과 소리가 다 잡히니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여자의 침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문맹 퇴치는요 3년이고 1년에 10달 걸리는데 이게 문맹 퇴치하면 뭐냐 그게 질문이 왜 6개월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HIV 얘기한다. 나 지금 약 먹었어. 그냥 증세 달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 먹고 살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이거를 합쳐보자. 그래서 홀리스틱 인테그리티 어프로치라고 이분들이 많이 가르치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어떤 분은 와 당신은 백화점에 이래요. 이것저것 다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깨쳤는데 가만히 안 쓰면 폐하가 일어나고 병이 다 낫는데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 기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접니다. 이게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서서 검사를 받아요. 그러고 네가티브다. 그리고 저기 와요. 나 네가티브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숨기거든요. 이런 거는 생각해봐. 이분들 비누 만드는 거. 비누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선 시장에서 비누를 안 사니까 소득이 남는 거고 여유가 있어 시장에서 팔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것도 비누입니다. 아주 이뻐요. 너무 잘 만들어요. 이게 전부 아주 초보적인 아주 낮은 수준의 직업 훈련. 콩이 5가지나 나는 콩. 두유부터 시작해서.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게 빨리 오는 말이에요. 이게 청국장하고 똑같아요. 낫고요, 낫고. 냄새도 큐큐하고 또 만들어 먹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세요? 트럭터 사달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콩을 좀 더 빌렸으면 좋겠다. 이 기계 사줄 수 있는 돈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자극을 해요. 이거 해달라. 얼마든지 내가 콩밭을 기를 테는데 뚝 빌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물증을 보여주니까 저희가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좀 아주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하잖아요. 이건 또 회교도니까 당연히 양을 주는데 이 우는 아저씨도 왜 웃는지 아세요? 이게 한 6개월 저희가 한 100불 정도 씁니다. 그 6개월이면 한 150% 벌어요. 이걸 벌어서 가나에 있기 때문에 이걸 벌어서 가나에 갖다 건데요. 이 아저씨 웃는 모습 보세요. 저 웃는 모습 보고 이 직업훈련, 기술훈련, 그 다음에 소외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학과 기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근데 돼지가 개수가 이상하잖아요. 네 마리에서. 프로바티 뭐라고 해서 제가 초산이다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걸 가져와서 돼지 양면 전문가한테 저희가 초산이라는 얘기만 하는데 앞으로 20마리라도 갔더니 이분이 배꼽을 잡고 웃어요. 너 그렇게 무식하냐? 돼지는 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깻목을 먹이는 게 깻목.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돈 전문가가 저희한테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면은 이 4마리나 20마리가 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무슨 돼지 고기 목살이 좋겠어요. 삼겹살이 좋겠어요. 풀명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모르고 그래서 점점 저는 과학기술이 아주 바닥인 사람인데 과학기술의 필요성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게 아주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수준의 적정보다도 또 낮은 수준의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거의 시행착오로 저희가 배운 게 많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점은요. 회격은 기독교에서 가난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난 그러니까 젖과 끓이는 땅. 근데 저는 뭐 불호를 제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조건까지. 그러니까 말을 줄여서요. 이 나라가 이 말이 완이에요. 완이고 가난 두 단어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완을 가난한 땅으로 만들자고 알아듣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광명시장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빨리 끝내라고 보는 거거든요. 광명시장님이 여기 컴퓨터, 노트북도 주고 이건 딴 데서는 노트북 정부 돈 가지고 보는 지방정부가 가능하고 오토바이 사고 그 다음에 자전거. 왜냐하면 오토바이 자전거에 있어야 5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문명 대체하고 직업훈련을 하고 기술 교육을 필요한데 이분이 아주 시장님이 그게 올해도 합니다. 작년에도 참여했고 올해도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센터 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냥 우리말로 연수원이에요. 문명 대치 교사 연수원을 짓겠다. 라는데 이분이 족장님인데 이분과 마을 원로가 250에이커 땅을 기증했어요. 이분이 교육부 장관이시고 이분이 우리 파트너 기관의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착공식을 한 겁니다. 2012년 3월에 가서 착공식을 하고 이 건물을 짓겠다. 최근에 그 예산서를 보내는데 7년 동안 짓겠다고.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12억이 듭니다. 제대로 된 연수원, 시설 다 갖춘 연수원을 만들면 12억이 드는데 그 12억에 대해서 저희가 돈 내는 건 한마디 안 해요. 우리 짓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12억의 일을 보내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 시장님 또 장관님 이것도 이제 여자 시장님이시고 이분이 저희 핵심 파트너 여자분입니다. 이번 5월 23일 날 와가지고 중간부으로 하시라고 그랬을 텐데 또 지역에 있는 족장님 이런 분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좋아서 자기들이 댄스를 보여주니 춤을 참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저희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ICC를 만들기로 했어요. 여기는 ICC죠. ICC 뭐냐면 1가입니다. I는 1,
일가라는 게 가나안 농락교를 만드신 김영기 장관님의 호, 한 가족. 가나안, 아까 말씀드린 적합 그리우는 땅. 인간 등에 만드는 신화, 한국을 적합 그리우는 땅을 만들겠다는 것을 현지에서 실현하기로 하되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적절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일가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현지 분들이 디자인하는 건데 이거는 저 위에 있는 태양력 이렇게 해서 전지를 만드는 것이고 45도 50도 가도 이 벽을 뚫고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착 기술이 있어요. 또 브리키를 파석 기술입니다. 소착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연선을 짓고 거기서 적정 기술을 가르치는 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이 돈은 일가재단과 저희가 따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손 안 대고 여기 지도자들이 다 역량이 있어요. 고맙게 생각해 이것을 만든 거를 또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님 이분 또 빗물 박사예요. 빗물 박사. 저희가 모시고 갔더니 이렇게 해서 빗물이 오면 그거를 모아서 앞에 부분 오염된 물 제끼고 한 톤을 보존하면 2년간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 연수에서. 그리고 최근에 여기 학연지에 분이 오셨는데 학연지에서 또 저희한테 연구비를 주셨어요. 이 문제가요. 교사 월급이 적으니까 실력이 들쑥날쑥해요. 이거 어떻게 표준화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그 표준화 연구비를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회수율이 80%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봐요. 80%라는 말 나 필요 없다. 얼마냐 100불 줬는데 80불이 들어왔으면 80불을 보자. 이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우리 팀이 가서 일종의 아주 초보적인 경영 기술이죠. 그래서 투명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마을이 들어오면 센터에서 어느 정도 회수율이 왜냐하면 회수율이 올라갈수록 저희가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회수율이 낮으면 저희가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출구 전략은 회수율을 높이고 재투자시켜서 자기들끼리 굴러가게 하고 그걸 우리는 박수치자. 이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전략인데 그걸 하면서 ICC 훈련시키고 이 빗물 처리하고 이게 이제 저걸 프랑스에서 가지고 가서 아주 유명한 록식당이라는 회사에서 화장품을 세계적인 수준의 화장품을 만드는데 16배를 먹어요. 프랑스 사람. 이 사람들은 배우니까 16배. 그래서 제 얘기는 한 번만 가공하자는 거예요. 한 번만 가공하면 그거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이렇게 스태피 ICC가 생겼으니까 이분들을 조금 좀 배워서 이걸 ICC에다가 해서 뭐 여러 가지 작물, 축산, 빗물 처리 이런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는 한국 전문가들을 데려오는 건 비싸잖아요. 보내는 건 좀 쌉니다. 한 일주일씩 머물면서 그냥 농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농민 지도자를 가르치는 거죠. 에듀케이팅 에듀케이터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관 시일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뚝 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